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두 번의 만주에 관한 얘기, 이승만 대통령과 만주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박정희 대통령과 만주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만주와 김일성의 관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주와 김일성 관계를 얘기하려면은 김일성의 북한과 대립하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초기, 건국 초기의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이해를 해야 김일성과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초기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김일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할 일이 많았습니다. 새로 생긴 나라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했고, 휴전선 이북의 적과 대치하면서 이북의 적이 지원하고 있던 휴전선 이남의 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승만은 친일 정리에 필요한 반민법을 48년 9월 공표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지고 아주 초창기에 만든 이 법안에 대해 내각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건의했지만 이승만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3호 법안입니다. 공산당과 싸우는 데 필요한 보안법이 1948년 12월에 제정된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즉 48년 9월에 제정된 반민법, 48년 12월에 제정된 보안법의 시점을 고려하면 이승만이 친일 청산에 미온적이었다는 평가는 사실 유보돼야 됩니다. 반공법보다 먼저 만들었으니까요, 반민법을. 농지개혁 또한 미룰 수 없는 건국의 현안이었습니다. 이를 서두르기 위해 이승만은 필요한 사전조사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50년 3월 6.25 전쟁이 나기 석 달 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합니다. 이것을 마무리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농지개혁법은 당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소장농 대부분을 자장농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는 출발선을 평준화시킨 법입니다. 일제 35전을 거치며 부를 축적한 친일 지주의 땅 대부분이 이 법에 의해 재분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이른바 친일파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경제반민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법의 조속한 시행 덕분에 6.25 전쟁 중 대한민국 대부분이 북한군에 점령당했을 때도 농민들이 동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건국 당시 이승만은 친일 청산을 일시에 그리고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의 상황에서 친일 청산보다는 친북 청산이 더욱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앞잡이들이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10여 명의 프락치들을 국회까지 포진시킨 상황에서 이승만은 과거의 적인 친일파를 청산하는 과제보다 현재의 적, 공산당에 대처하는 과제가 당연히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승만에 의해 반민특위 활동을 뒷받침하던 특경대가 49년 6월 그리고 반민특위 자체가 같은 해 49년 10월 해산되지 않았다면 친일 청산은 해를 넘기면서 1950년 6.25 전쟁이 날 때까지 계속됐을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시작된 전쟁에서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을 해보지도 못하고 대구와 부산까지 북한에 내주면서 지도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입니다. 친일 청산하다가 나라를 공산 세력에 빼앗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승만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1950년 4월 소련으로부터 남침 전쟁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김일성이 박헌영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했다는 발언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북조선에서 첫 신호를 보내면 남조선 인민들이 집단적으로 봉기할 것이다. 즉 남한에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서 남침 전쟁의 필요성을 설득합니다. 스탈린에게. 이승만의 친북 청산이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지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과 만주에 관한 영상에서 언급한 세 책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주국이 1932년에 건국돼서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은 식민지 청년들에게는 박정희와 같은 사람들이 만주에서 만주를 경험하게 만드는데, 그 경험이 말하자면 일종의 우리가 세간에서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를 겪으면서 근대를 배우고 익히게 됐다. 그래서 그 근대가 확산이 되게 됐다
하는 주장을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던 세 책이 모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낯설은 주장이냐? 이미 익숙한 주장입니다. 국내외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금.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알려진 연구 성과는 전문적인 학술 논문, 학술 서적 형식에서는 물론이고 대중적인 교양서적으로도 엄청나게 보급되어서 이제는 이 용어를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정년 퇴임한 이응원 교수, 그리고 그가 이끄는 낙성대 연구소는 이미 이 분야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수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보급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예컨대 이응원 교수가 쓴 대한민국 이야기 2007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에 더해서 작년 2019년에 출판한 이용훈 교수 팀이 출판한 반일 종족주의, 또 올해 2020년 이어서 출판한 반일 종족주의의 투쟁, 이런 책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출판된 책인데 마치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를 하면은 전혀 없던 얘기를 하는 황당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게 지금 뭔가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얘기인데 젊은 사람들한테 이 뉴라이트 사원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뭐 머리에 뿔난 사람 정도의 그 이상한 그 낙인 효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2003년에 호리 가지오라는 일본 이름으로 굴화생이죠. 이분이 한국 근대의 공업화라는 책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외국 학자들 2006년에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클 로빈슨이라는 학자하고 신기욱 교수라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지금 현재 스탠포드 대학 교수죠. 이 두 사람이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2006년에. 그 다음에 카터 에카트가 2008년에 제국의 후예라는 책을 우리말로 출판합니다. 이미 그 전에 영어로 출판된 것을.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다 일본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조선 내부에 어떤 동력이 만들어져서 그 동력이 근대사회로 나가는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책들입니다. 영문으로 된 책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자들에게만 알려지고 일반 대중한테는 전혀 알려지진 책이지만 외국 학계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는 중요한 책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책 하나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아툴 콜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인도 학자입니다. 인도 출신. 2004년에 이분이 출판한 책이 영어로 State Directed Development, Political Power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Global Periphery. 제목을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은 국가 주도에 의한 발전, 주변부의 정치 권력과 산업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책은 한국,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이 네 나라의 식민지 경험이 근대 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하면서 식민지 시대에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설명하는 제1부의 세 챕터 제목만 보아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장입니다. 이 책의 제1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어로 The Colonial Origin of Modern Political Economy. 부제가 The Japanese Lineage of Korea's Cohesive Capitalist State. 우리말로 번역하면 근대 정치 경제의 식민지적 기원, 대한민국의 응집력 있는 자본주의 국가의 일본적 계보.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이 한국에 옮겨졌다. 그런 얘기겠죠. 2장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The Re-Interim Saving South Korea for Cohesive Capitalism. 이승만 과도기, 응집력 있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구하기. 제3장은 제목이 A Cohesive Capitalist State Reimposed. 박정희 and Rapid Industrialization. 응징력 있는 자본주의 국가의 재도입. 박정희와 급속한 산업화. 이렇게 1, 2, 3 한국에 관한 챕터가 있는데요. 이 책들은 전부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근대화가 진척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국내외의 전문 학술도서 또 대중도서들이죠. 이런 이제 말하자면 대한민국 발전의 어떤 그 동력이 언제 시작됐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 꼭 조선 후기를 꼭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일제식민지기는 수탈만 당하고 아무런 내적 발전이 없던 시기였느냐 하는 질문에서 식민지 시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차별받고 수탈당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일본의 자극으로부터 우리 내부의 어떤
깨우침이 생겨서 이건 일본 거라도 우리가 배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일본 당시 제국이 만주로 뻗어나가면서 이게 얼마나 근대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산업 발전을 가져오는 동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인 거죠. 근데 이런 만주 경험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만주에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김일성은 그럼 북한에 어떤 유산을 남겼느냐 하는 문제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비교하는 문제로 가서 이제 김일성과 만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책들이 만주와 대한민국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당연히 만주와 북한은 어떤 관계냐 하는 것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남한보다 북한이 더 만주하고 긴밀히 관련이 돼 있죠. 근데 그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책들이. 이상하게도. 대한민국과 만주국의 관계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가 바로 김일성 북한과 만주국의 관계이죠. 북한의 입장을 적극 옹호해온 한홍구 교수,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마저 만주에서의 경험이 남한에 미친 영향을 한홍구 교수가 분석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한홍구 교수가 2001년 출판한 논문 대한민국에 미친 만주국의 유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한홍구 교수가 직접 쓴 거를 제가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흔히 유격대 국가라고 불리는 이북은 주체사상의 시원을 한일 무장투쟁에서부터 찾고 있으며, 혁명 전통을 주체사상과 더불어 이북 사회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의 두 축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 유격대 식으로 라는 구호를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북에서 항일 무장투쟁은 단지 지나간 역사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정치와 사회의 운영에서 규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맞아,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 하던 것이 북한을 세운 동력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런 한홍구 교수의 이제 논문에 더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사실 전혀 연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몇 편의 논문, 책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림 교수라고 있습니다. 연세대 지역학에 계신 분인데 정치학을 전공했죠. 2008년에 박명림 교수가 박정희와 김일성을 비교하는 논문을 씁니다. 박정희와 김일성, 그래서 부제가 한국적 근대화의 두 가지 길. 그래서 역사비평 봄호 통권 82호 2008년에 이 논문을 쓰고, 이 논문에서 박정희와 김일성이 서로 경쟁하다가 박정희의 완승으로 끝난다 라는 내용의 논문을 박명림 교수가 씁니다. 그리고 장자환이라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인데 2012년에 북한은 남한에게 무엇인가, 부제가 거짓의 두 왕국, 그래서 남북한의 모두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제 책을 쓰죠. 그리고 2016년 우리 지금 김용삼 기자, 지금 펜앤마이크에서 활동하고 과거에 월간조선에서 활동했던 김영삼 기자가 김일성 신화의 진실, 그 책의 제6장에서 박정희와 김일성을 배출한 만주라는 챕터를 하나 씁니다. 이 논문과 책들은 모두 앞에서 지적한 만주국의 군국주의 혹은 권위주의가 근대화에 미친 영향을 남과 북을 통해 각각 확인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경우를 비교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들은 모두 만주의 유산이 남과 북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지만 남은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성공의 길로 가는 반면, 북은 이를 최악으로 활용했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 특별히 주목해야만 할 대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박정희와 김일성의 만주 경험에 관한 차별성입니다. 앞의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김일성의 만주 경험은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 변화 속에서 자유시 참변을 겪으며 아주 참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일성은 자유시 참변 이후부터 2차 대전 막바지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할 때까지 그야말로 생존에 급급한 조건을 만주에서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국적마저도 중국, 소련으로 바꾸고 중공군과 소련군에 의탁하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김일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로 보실 겁니다. 중국 사람, 소련 사람,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또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이 막 서로 엉켜있는 군대의 그 초라한 모습이 보입니다. 김일성의 경우에서 만주는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면 무엇이든 해야만 하는 척박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박정희와 같이
위로부터 근대화가 가져다준 만주국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며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을 통해 만주의 번영을 이해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주국 군대가 쫓기며 만주국 군대에 쫓기며 오로지 그러한 번영을 경멸하는 체험을 했을 뿐입니다. 한원구가 말하는 북한 유격대 국가의 원형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만주라는 유산을 각자 비틀어서 동일한 유산을 각자 비틀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남북한의 대결은 결국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유격대 국가를 만든 만주 체험을 넘어서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1년에 출판한 책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영어로 Japan Inside Out, 그 책에 나왔던 일본의 천황제를 모방한 전체주의 3대 세습 수령 체제 국가를 만들어서 그 국가가 지금 화석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책들 셋, 앞에서 검토한 책들이라는 게 제가 박정희 대통령 영상에서 얘기했던 그 세 책들, 그 세 책들 어느 곳도 북한과 만주국의 관계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나 이 대목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분석해서 왜 남한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켰는데 북한은 그걸 못하느냐 하는 분석을 우리가 더 이어나가야 될 대목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 재밌는 마지막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상훈 기자라고 지금 조선일보 주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상훈 기자가 역설적으로 설명한 이승만의 진짜 죄라는 글이 있습니다. 칼럼이 있습니다. 친일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4월 19일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다운표입니다. 이게 양상훈이 쓴 칼럼에 그대로 나오는 말입니다. 김일성 정권 수립과 한반도 석권을 계획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승만은 눈의 가시였을 것이다. 한국 내 지식층의 압도적이었던 좌익 인사들도 이승만이 눈의 가시이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소련은 결국 6.25 남침까지 승인했다. 반 이승만의 뿌리는 여기에 닿아 있다고 양상훈은 생각한다. 친일이라는 낙인은 엉터리로 씌운 모자일 뿐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로 몰아가는 세력의 뿌리에는 바로 이 두 지도자에 의해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지 않은 사실이 한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들의 한풀의 주문이 바로 친일파 낙인이다. 저도 이 대열에 지금 끼어있죠. 친일파 낙인에. 월간조선 91년 5월호에 실린 미국 남일리노이주 대학 교수 김상기 교수님의 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글은 조갑재 선생도 그렇고 우리 이강호 씨도 그렇고 정말 핵심을 찌르는 좋은 글입니다. 박정희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청년 시절의 행적, 즉 일본 육군의 장교로서의 과거를 거론하여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 일제치하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한국 청년의 수가 적지 않았으나 이런 사람은 국가 원수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고 박정희는 친일분자일 수밖에 없고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망친 자라고 극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일 구려개교, 일본 경제의 종속이 모두 그의 일본 경제에 대한 종속이 모두 박정희의 책임이라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박성기 교수가 계속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에 대한 한국의 위상은 굴욕 종속과는 반대 방향으로 발전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의 실용주의 노선은 결국 어떤 명분론보다도 민족 자존의 기림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젊을 때 망군의 장교였던 사람이 만주벌판에서 무력 항쟁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민족사의 아이러니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젊었을 때의 행적으로 한 사람의 생애와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무모하다. 나중에 한 일이 더 중요하다. 젊었을 때 행적을 따져도 박정희와 이승만과 김일성을 비교하면 훨씬 더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이 뛰어나죠. 또 젊었을 때 행적을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 문재인 두 분도 유신체제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사법시험에 유신헌법 공부하는 시절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절대 친일파 낙인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비교해 김일성이 책임졌던 북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데 그 유격대 국가를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도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철딱